제가 하는 코너로는 3번째 시간입니다. 넘겨주세요. 저는 주제를 발칙한 인문학이라고 잡았습니다. 비주류 본능을 깨워라. 왜냐면 그 방송을 하다 보니까요, 일을 하든지, 이제 이 주제가 저희가 오늘 why work, 왜 일을 하느냐인데, 일을 하다 보면 그래요. 늘 좀 남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그 일에서 성공하기 쉽고요.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는 그 오락 프로그램 이런 데는 전혀 나오지 않는 아나운서예요. 아마 쟤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문화 프로나 책 프로그램, 인터뷰 프로그램 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항상 세상을 바꾸는 건 주류가 아니다라는 저는 생각 갖고 있어요. 모두가 좋아하는 장르가 아닌 곳에 있어야 오래 일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고 저만의 콘텐츠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세상은 항상 자기 희생도 마다하는 비주류가 바꾸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금기에 대한, 오늘은 이제 이다혜 기자와 우리 세상에 대한 어떤 어두운 부분, 부정, 회의, 두려움, 공포, 상상력 이런 걸 얘기할 거지만 이후의 시간에 임건준 씨랑은 또 금기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비주류 본능을 오늘 한번 끌어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신의 21의 이다혜 기자, 저랑 장르 문학을 같이 방송을 조금만 에콜 내려주세요. 네. 이렇게 무서우면 전달이 안 돼서. 저랑 장르 문학을 그동안 같이 방송을 했었고요. 오늘은 그래서 언니 둘과 함께, 나이 많은 언니 둘과 함께 여러분에게 공포라는 것이 무엇인지, 불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왜 필요한지 같이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다혜 기자, 인사 한번 같이 하시죠. 박수 좀 보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것도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네.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면 될까요? 예. 자, 화면 좀 옮겨주세요. 아마 현실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언니가 나이가 많은 거일 것 같아요. 나이 많은 언니 2명이 네. 하는 뭔가 백주대낮에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 할 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목을 붙이면 아마 마이너리티 리포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타자에 대한 관심 혹은 타자에 대한 인정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타자에 대한 인식을 예술로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아마 사람들이 많이 구전으로 떠돌았던, 그러니까 동양에서 흔히 얘기하는 기담, 괴담 이런 것들이 있고, 서양에서는 그런 게 어떤 특정한 장르로 명명되어서 뭐 공포도 있고 미스터리도 있고 SF도 있고 이렇게 장르 소설들로 발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영미권으로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보통 서점에 가거나 이렇게 책 서관을 보시면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보기 좋은 위치에 있는 책들이 이런 사이파이,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에서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뭐 공상과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스터리 스릴러 이런 장르물들이 굉장히 잘 보이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 이유는 그게 제일 잘 읽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책들이 가장 안 보이는데 많이 위치를 해 있고, 심지어는 잘 쓴 장르 소설에 대해서 하는 가장 최고의 찬사라고 하는 게 순문학에 버금간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자체가 벌써 약간의 등급을 나누어서 어느 쪽이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서양 문학사에서 보면 많은 흔히 얘기하는 이런 순문학 작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르 문학에서부터, 왜냐하면 이것이 타자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무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적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인정을 하고 있고, 오늘 이야기할 책들 중에서 에드거 앨런 포 같은 경우는 그 악의 꽃이라는 시집에 뭐 보들레르가 얘기했던 게, 포의 작품에는 내가 쓰고 싶었던 모든 것이 들어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모든 것이라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런 백주대낮에 우리가 가장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아름답고 선량하고 올바른 것들이 있을 것이고, 이 포의 세계 그리고 이런 많은 장르 문학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세계는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하지만 그걸 인정하면 안 될 것 같은 세계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미스터리 스릴러나 뭐 이런 호러 쪽의 장르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집에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서 경찰이 우리 집에 온다면 나는 확신범이다.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무슨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가 어떤 잔인한 게임을 즐겼다 혹은 잔인한 애니메이션을 봤다라는 이유로 굉장히 낙인 찍기가 쉬운데, 사실 이게 그 특정한 몇 명의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사실은 집에 있는 가장 어두운 서가의 한켠에 꽂아놓는 책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의 가장 어두운 곳에 숨겨놓고 있던 무의식들이 이런 책들에서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르 소설이라고 했을 때 이 장르 소설이 폄하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형성이에요. 이를테면 미스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얘기했을 때 소년탐정 김전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항상 비슷하게 흘러가죠. 일단 어디로 떠납니다. 뭐 호숫가에 떠나요. 그 다음에 누군가 죽어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방식의 살인이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매번 절대 불가능한 방식으로. 흔히 이걸 이제 밀실 살인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닫힌 원이라고 해서 뭐 클로즈 서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형적으로 이야기가 쭉 가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꼭 탐정이 얘기를 하죠. 수수께끼는 다 풀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간의 이야기를 한 번에 쫙 풀어주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 이 구조가 항상 비슷한 거예요. 이를테면 SF 같은 경우는 거의 항상 안드로이드, 우주선, 우주전쟁 이런 것들이 나오고, 왜 이렇게 같은 구조를 반복하는 것을 재미있다고 하는가라고 비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형성에 대한 비판 역시도 저는 이 전형성을 갖지 않은 예술작품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라고 묻고 싶어요. 이를테면 로맨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똑같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막장 드라마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만 골라서 떼내면 그 로맨스가 되는 편인데, 예를 들면 이제 드라큘라 이야기에서 드라큘라가 상징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드라큘라가 이빨을 상대방의 목에 꽂고 피를 흡혈을 하죠. 그 행위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성행위에 대한 암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드라큘라나 아니면은 그런 뱀파이어 문학이 이후에 재생산되는 과정에서는 끊임없이 그런 성적 암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에로틱한 영화에서도 그런 흡혈귀 설정이 등장하는데, 그러다가 21세기가 되어서 이 흡혈귀 장르가 대반전을 맞이하죠. 여러분 다 아시는 트와일라잇이라는 소설 자체를 읽어보면 정말 하이틴 로맨스와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굉장히 유치하고 재미없어 보이는 이야기인데, 이 책이 북미 지역에서 대박이 납니다. 그 다음에 영화도 만들어져서 영화도 크게 성공을 거두는데, 트와일라잇은 그 흡혈귀물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클리셰인 그 이빨을 꽂아서 흡혈하는 행위가 성적인 행위를 연상시킨다라는 걸 굉장히 그 반대로 응용한 케이스예요. 트와일라이트 1편을 보시면 그 주인공들이 거의 스킨십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킨십을 하면 이빨을 꽂아야 되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는 증거로서 흡혈을 하지 않는 행위가 굉장히 강조돼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같이 이런 문란한 관계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순정한 관계로서의 표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미 지역에서 이 책과 영화가 대히트를 쳤을 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엄마랑 딸이 같이 봅니다. 왜냐하면 딸도 볼 수가 있는 거, 엄마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 이야기인데 이 둘이 키스도 잘 안 해요. 그런데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마치 엄마 세대가 어렸을 때 보았던 그런 소설 속의 이야기처럼. 그러다가 이 다음에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죠. 이번에는 흡혈귀랑 관계가 없는 반전이 한 번 일어납니다. 여러분 또 다 아실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로맨스 중에도 하위 장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에로틱 로맨스 쪽이에요. 성행위가 굉장히 극도로 강조되는 장르인데 왜 이렇게 또 흘러가느냐. 앞에서 트와일라잇은 굉장히 금욕적인 걸 극단까지 강조를 함으로써 어떤 흡혈귀 장르에 대한 반전을 꾀했다면 이제 또 이 어머니들이 욕구불만에 시달리셔가지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다음에 차 안에서 기다리잖아요. 많이 한국에서 마찬가지죠. 차 안에서 아이 학원 가 있는 동안, 학교 가 있는 동안 기다리면서 이제 책을 보는데 그때 이제 그 이북으로 먼저 출간이 됐던. 왜냐하면 이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라는 책은 종이책 출간을 먼저 타진을 했으나 이 책은 그렇게 괜찮지 않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냥 이북으로 먼저 출간이 됐는데 이북의 장점이 하나가 있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책을 들고 다니면서 봐야 되는데 이 책이 야한 책이라는 걸 다 알 경우에는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표지를 씌웠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옛날엔 교보문고에 가면 포장을 해드릴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한번 종이컵을 씌워줬었는데 그때 그것은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을 귀하게 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이 어머니들 사이에서 엄마들을 위한 포르노라고 명명되면서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가 그 이전에 트와일라잇과는 정반대의 지점에서 굉장히 가학적인 성행위를 묘사하는 로맨스로서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요거 하나 나온다면 이거 이렇게 받아가는 쭉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무슨 책 읽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김훈 선생님의 카레 노래도 있고 좋은 책 많잖아요. 뭐 무라카미 하루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또 궁금해하는 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학교 다닐 때 수업 듣기 싫을 때 보통 책상 밑에 넣어놓고 그렇죠. 그리고 수업을 정말 듣기가 싫으면 몇 가지 하죠. 선생님 야한 얘기 해주세요. 선생님 무서운 얘기 해주세요. 그런 우리가 제일 사실은 듣고 싶어하고 이거 하면은 이 지루함을 탈피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장르 문학들이 갖고 있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아마 간단하게 하게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야기할 책과 장르는 미스터리 소설이고요. 작가는 엘러리 퀸입니다. 네, 이 Y의 비극. 네, Y의 비극이라는 책이고요. 흔히 얘기하는 뭐 퍼즐 미스터리라고 하는데 퍼즐 미스터리는 퍼즐 맞추는 것 같은 그런 장르예요. 그러니까 미스터리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미야베 미유키라던가 이런 작가들 책은 사회파, 예, 화차도 마찬가지고 이유도 마찬가지고 보통 사회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차 같은 경우는 영화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화차는 이 신용사회의 어둠을 그린 작품이죠. 그래서 보다 보면 한 번쯤 카드 연체를 당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공포에 질리게 되는 그런 마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그 화차라는 책인데 사회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이런 곤란을 당한다. 심지어 살인사건조차도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먼 조상격인 이런 Y의 비극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문제와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비판받는 지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김전일 만화를 보시면 약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흥미를 위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나는 다 알고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왜 그동안 막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는 동안 내버려 두었는가 라는 비판이 일 정도로 이 미스터리 장르의 이런 초기의 인기작들은 굉장히 기계적으로 퍼즐을 맞추는 것 같은 쾌감을 느끼는 데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 보여지는 어떤 가장 큰 재미 중에 하나는 물론 퍼즐 맞추는 것도 있는데 이상한 집안이 나와요. 이것은 마치 최근에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거 보시는 것과 하등 사이가 없는 집안이죠. 그렇죠. 예. 돈이 너무 많은 집안이고 돈은 많은데 그 개개인의 소속원들에게는 소속감도 거의 없고 심지어는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증오하는 집안입니다. 근데 그 집안의 수장격인 정말 마녀 같은 할머니가 시체로 떠오르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반전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예전에 한 번 한국에서도 이제 드라마가 만들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 드라마에서도 보여지는 것들은 이런 마지막에 반전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그려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식스센스 같은 영화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반전이 즐거우려면 어떻게 이 앞에 장치들을 풀 것인가. 그래서 이런 퍼즐 미스터리의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 번 읽은 다음에 다시 읽기가 약간 힘들어요. 왜냐하면 문장이라든가 그런 구성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 하나하나의 퍼즐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중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명명을 이어 내려오고 있는, 그러니까 뭐 김전일을 포함해서 뭐 명탐정 코난이냐 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퍼즐 맞추기를 통해서 재미를 끌어오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장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퍼즐 미스터리 쪽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공포가 있어요. 그 미스터리는 흔히 얘기하는 이성을 강조하는 장르입니다. 어렸을 때 아마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책 중에 논리 사고력을 키워준다면서 예. 추리 퍼즐을 푸는 책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논리 퍼즐을 푼다는 게 어떤 식이냐면 어떤 살인사건이 났어요. 눈 받치고, 그렇죠. 예. 뭐 암호 맞추는 게 되게 많았고, 그 다음에 뭐 하얀 눈밭에 발자국이 쭉 그렇죠. 가다가 중간에 뚝 끊겨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그걸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정답이라고 하는 게 기구를 타고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허무맹랑한데 그것도 나름의 논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기계적으로 이런 걸 맞춘다고 하면 공포물 같은 경우는 정반대의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스터리가 좀 더 밝고 말이 되는, 해명되는 설명, 마지막에 탐정에 나와서 한번 쫙 설명을 해주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중심으로 한다면 공포물 같은 경우는 불쾌감을 어떻게 하면 더 끌어올릴 것인가 라는 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스티븐 킹이 그 죽음의 무도라는 책을 썼거든요. 네. 예. 스티븐 킹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신간이 나오면 항상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요. 근데 한국에선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스티븐 킹은 한국에서 좀 더 읽혀야 될 작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가 쓴 죽음의 무도라고 하는 이제 왜 우리는 공포 문화에 열광하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보시면 공포를 두 가지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액의 단계예요. 토할 때 우액입니다. 네. 뭐 더럽거나 그렇게 됐네. 더럽기도 하고 아니면 굉장히 잔인한 장면이기도 하고 흔히 여기서 이제 예를 드는 장면은 엑소시스트 영화에서 십자가를 자위하는 장면 예를 들고 있거든요. 일단 보면 바로 드는 감정은 정말 역겹다, 너무 괴롭다, 불쾌하다라는 게 드는 그 하나의 층위가 있고 그 다음은 움직이면서 리듬을 타는 탐색의 단계. 우리의 문명화된 의식을 지나서 석기시대 원신이 살던 동굴 같은 무의식으로 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동굴 같은 무의식이 뭔가 그걸 잘 보여주는 작가가 바로 에드거 앨런 포입니다. 이 포는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이 포를 존경한 많은 사람들이 이 포의 작품을 따서 뭔가를 하기도 하고 이를테면 지금 이 더 레이븐이라는 책 같은 경우는 에드거 앨런 포 단편선이에요. 단편선인데 미국 영미권에서 굉장히 유명한 미스터리 스릴러 공포 작가들이 여기에 작품마다 해석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작품을 좋아하는가 라고 이제 해석을 달 정도로 표지도 빨갛게 돼 있어서 무서워요. 그렇죠. 오늘 저희도 립스틱을 무섭게 하려고 빨갛게 반응이 없잖아요. 반응이 없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서운 건 늙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에드거 앨런 포 같은 경우는 이 공포 소설 작가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실제 에드거 앨런 포도 그랬어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땠는데요? 일단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게 뭐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왜 소설 읽다 이런 건 되게 훌륭한 메타포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사실
어떤 작가들에게는 그거는 상징이나 은유가 아니라 자기가 실제로 본 것 그 자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평생을 부적응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예, 그 다음에 태어난 직후에 어머니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친척네 집에 이제 입양이 되어서 크는데 그 집안에서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린 나이 10대, 18살 때 22살이라고 이제 거짓말을 해서 군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군대, 실제로 그냥 군사학교 같은 데도 가요. 근데 거기서도 결국은 부적응해서 쫓겨납니다.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는데, 이를테면 21살 때 전업작가를 하겠다라고 맹세한 게 31년도예요. 1831년도 뭐 이런 때인데, 뭐 이후에 계속해서 뭐 경제적 상황도 안 좋아지고 이러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잡지사에 들어가서 편집자로 일을 하는데 그마저도 여의치가 않아요.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문제를 일으켜서 쫓겨나요. 그러다가 결혼을 한 다음에는 마음을 잡습니다. 사촌하고 결혼을 하는데, 결혼한 다음에 행복하게 살다가 이번에는 몸이 안 좋아서 그 아내가 부인이 죽었을 때 예, 세상을 떠나는 거죠. 주변에 다 죽네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아내가 죽은 지 한 2년 뒤에는 그 본인도 사망을 해요. 그런데 이 사망할 때의 이야기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확실한 건 뭐냐면 길거리에서 에드거 앨런 포가 발견이 됐을 때 그 전에 며칠간의 행적이 불분명해요. 자기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발견되던 당시에. 그리고 입고 있는 옷이 자기 옷이 아니에요. 누구 건지 모르는 남의 옷을 입은 채 발견이 됐고, 정신착란 상태인데다가 이미 한평생을 우울증과 약물 중독 이런 걸로 고생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그 포의 마지막 며칠은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인가 라는 것으로 뭐 책도 나왔고요. 미스테리. 예, 실제로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뭐 책도 쓰이고, 포의 그림자 이런 책도 미스터리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미스터리 있다면서요. 에드거 앨런 포가 쓴 소설이 40년 후에 똑같이.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포의 그림자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포 이야기는 그 인생 자체로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되고, 하지만 포가 진짜 인기가 있는 이유는 그가 미스터리와 공포소설의 원형들을 다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90년대에 대학교를 다니신 분이라면 락강 얘기를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다들 락강을 통과하지 않고는 대학 생활을 하기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철학자인데, 락강의 책 중에 보면은 이 도둑맞은 편지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에드거 앨런 포의 단편이 있는데, 그 단편 한 개만 가지고 기후학적으로 분석을 해요. 그것만 가지고 한 편의 논문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상징들이 많은 작품이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읽지 않아서도 알고 계실 검은 고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유사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거의 모든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이유가 불분명한 상태로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해칩니다. 왠진 모르겠어요. 자기도 몰라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고르는 이유도 무의식인가요? 무의식이거나 흔히 얘기하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스티븐 킹이 왜 이 에드거 앨런 포를 추앙하느냐 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사이코패스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미스터리의 세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논리 전개가 명확해야 돼요. 원인과 결과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친 집안에 원한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그거에 대한 처벌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공포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뭐 유영철 사건 같은 것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이유는 그가 희생자들을 고르는 게 사실상의 무작위에 가까웠다는 점이고, 에드거 앨런 포는 이미 이 당시의 책들에서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눈이 기분 나빠서, 눈빛이 싫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죽인 고양이랑 닮은 고양이라서, 이런 것들이 생명을 해치는 이유들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좀 어떤 대목이 정말 무서운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애드가면 보지. 네, 먼저 음악 읽으세요. 연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먼저 그러면 이 마이크가 좋으니까 이쪽으로 방송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해주신 검은 고양이 도둑맞은 편지가 아니고 저는 아마티아의 술통이라는 조금 깁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어쨌든 잔말 말고 가보세. 이까지 감기 따윈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만티아도라니 자네가 속은 게 틀림없어. 그리고 루체시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친구는 아만티아도 세리도 구별 못한다고. 포르투나토는 그렇게 말하면서 내 팔을 잡아 끌었다. 그리하여 나는 검은 비단 가면을 쓰고 망토를 단단히 어민 뒤 나를 손으로 잡았던 그를 따라 못 이기는 척 집으로 향했다. 집에는 하인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다. 때가 때이니만큼 모두 카니발을 즐기러 나가서 없었다. 나는 집에서 나오기 전에 그들에게 내가 아침이 돼야 돌아올 예정이라고 하면서 그동안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해두었다.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등을 돌리자마자 그들이 일제히 사라지게 하는 확실한 지름기름을 잘 알기 때문이다. 횃대에서 횃불을 2개 꺼내 그중 하나를 포르투나도에게 건넨 다음 고개를 숙이고 몇몇 방을 지나 지하실에 이르는 아치길로 그를 인도했다. 나는 그에게 조심히 따라오라고 하면서 길고 구불구불한 계단을 앞장서서 내려갔다. 마침내 우리는 계단 아래에 도착해서 몬트레소르 집안 지하 묘지의 축축한 바닥에 함께 서 있게 되었다. 포르투나토는 걸음걸이가 불안정했고 따라서 그가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그의 모자에 달린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를 냈다. 술통은 그가 말했다. 더 들어가야 했네. 그런데 이 지하 동굴 벽에서 빛나는 새하얀 거미줄 좀 보게. 내가 말했다. 그는 나를 향해 돌아선 뒤 술 취한 사람답게 눈물이 반짝이는 탁한 두 눈동자로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질산 칼륨이라고 했나? 마침내 그가 물었다. 그렇네. 질산 칼륨일세. 자네 이렇게 기침을 한 지 얼마나 됐나? 불쌍한 친구는 몇 분 동안 대답도 못하고 기침을 했다.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안 했으니 괜찮네. 이리 오게. 나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그냥 돌아가세. 자네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안 그런가? 중요한 게 뭐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이럴 수 없는 사이 아닌가? 나야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돌아가세. 자네 병 걸리면 내가 책임질 수도 없는 일. 자, 돌아가세. 아니야. 이까지 기침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기침이 죽을 병 아니지 않는가? 나 기침 때문에 죽지 않네. 자네한테 쓸데없이 겁을 주려는 게 아니었네. 하지만 최대한 조심하는 게 좋을 걸세. 자, 이 매독산 약주 한 잔 마시고 지하실 도끼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지. 마시게나. 나는 그에게 포도주를 건네며 말했다. 자, 나는 우리를 둘러싼 묘지에 잠든 고인들을 위해서 마시겠네. 그가 말했다. 그리고 난 자네 잠수를 위해서 마시겠네. 지하 납골 땅속 끝까지 깊이 들어가니 그 방보다 더 작은 또 하나의 납골 땅이 나타났다.
파리에 있는 거대한 납골당처럼 그곳에도 해골이 머리 및 천장에 닿을 정도로 수국이 벽면을 따라서 쌓여 있었다. 이 내밀한 묘지의 성면이 모두 그런 식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다. 네 번째 벽에는 뼈들이 무너져 내려 바닥 여기저기에 제멋대로 수국이 쌓여 있었고 그 중 한 곳에 상당히 큰 무더기가 있었다. 이 방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지하 묘지의 천장을 받치는 두 기둥 사이의 공간과 뒤쪽에서 그 기둥을 연결하는 단단한 화강한 벽돌 중 하나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다. 어서 들어가 보게. 바로 이 안에 아몬티아도가 있거든. 자, 들어가 보게. 내가 말했다. 그는 내 말을 막으면서 비틀비틀 발을 내디뎠고 나는 그의 뒤를 바짝 따라갔다. 그는 곧바로 그 골방 끝에 도착을 했는데 바위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다음 순간 나는 그를 화강암으로 된 벽에 결박시켰다. 화강암 표면에는 가로 60cm 정도 간격을 두고 철못 두 개가 나란히 박혀 있었는데 그 철못 하나엔 짧은 사슬이, 다른 하나엔 맹꽁이 자물쇠가 늘어져 있었다. 나는 순식간에 사슬을 던져 그의 허리 주변을 두른 뒤 자물쇠를 채웠다. 그는 너무 놀란 나머지 전혀 저항하지 못했다. 나는 열쇠를 자물쇠에서 얼른 빼낸 뒤 그 구석방을 빠져나왔다. 아몬티아도! 친구는 아직 충격에 벗어나지 못한 채 외쳤다. 맞네. 아몬티아도일세.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앞서 뼈무더기 속을 손으로 급하게 헤쳤다. 곧 거기에 상당량의 건축용 돌과 쇠반죽을 끄집어냈다. 그 돌들과 반죽, 내가 들고 간 흑손을 이용해서 부지런히 벽을 쌓아 그 구석방 입구를 막아나갔다. 내가 벽의 첫 번째 단을 완성하자마자 곧 포르투나토가 술에서 거의 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첫 시도는 구석방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낮은 신음소리였다. 분명 술 취한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다. 이어서 길고 고집스러운 정적이 흘렀다. 나는 두 번째 단, 세 번째 단, 네 번째 단을 쌓아 올라갔다. 사슬이 난폭하게 흔들리는 소리가 귀에 들려왔다. 그 소음은 몇 분 동안 이어졌는데 그 몇 분 동안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소리를 음미했다. 마침내 쇠사슬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그쳤고 나는 흑손을 들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단을 재빨리 쌓아 올렸다. 벽은 내 가슴께 위로 올라왔다. 나는 벽돌 새끼를 멈추고 그치고 머리 위로 희미한 빛을 보내주었다. 나는 다시 벽으로 다가가 그의 아우성 같은 고함 소리에 대대고 고함 소리를 치면서 한술 더 거센 소리로 고함을 지르기까지 하면서 벽을 마지막으로 열었다. 그렇게 하니까 그의 아우성 소리가 잦아들었다. 이윽고 자정이 찾아왔고 내 과제도 끝나간다. 마지막 11번째 단 마쳤다. 무서워서 숨을 못 쉬겠네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아몬티아도라는 포도주가 지하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친구를 끌고 지하 동굴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자고 자꾸 반대로 얘기를 해요. 내려가자고 하지 않고 올라가자고 자꾸 그러면서 끝까지 끌고 내려가서 그 마지막에 골방 같은 곳에 거기에 있다고 얘기해서 들어가게 한 다음에 들어가자마자 사슬로 허리를 묶고 벽을 획치를 하는 거죠. 단을 다 올려서. 그래서 마지막 안에서 배성이 지르는데 같이 밖에서 배성을 지르면서 마지막 벽을 칠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올라오죠. 그냥. 네. 그러니까 범인
범인이 해피엔딩이에요. 이 책은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친구라고는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자기가 너무 밥맛 없어하는 친구인 거예요. 너무 잘난 척을 해가지고 술 좀 마신다고 이제 와인에 대해서 너무 많은 척을 하니까 너무 꼴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뭔가 응징을 해야 되겠다, 복수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나서 친구를 술로 꼬십니다. 굉장히 좋은 술, 아몬티아도가 있으니까 우리 집에 가자. 근데 그런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계속 지하로 내려가는데 그거를 이 죽이고자 하는 쪽에서 내려가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탐욕을 이용하는 거예요. 올라가자 하니까 오히려 상대방이 더 몸이 달아서 가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자는 거대로 그냥 해야 되겠어요, 이제. 그런다고 뭐 될까요?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내려가는 거고 이 포의 책에 굉장히 여러 번 단편들에 등장하는 상징 중에 하나가 시체를 벽에 묶는 겁니다. 그리고 아몬티아도 술통에서는 시체를 벽에다가 이렇게 바른 다음에 끝이 나요. 그런데 검은 고양에서는 아시겠지만 그 발라놓은 시체가 발각이 됩니다. 검은 고양이는 한 남자 주인공이 있어요. 비슷한 남자예요. 이 남자는 별로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포가 뭔가 자신을 굉장히 투영한 것 같은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굉장히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남자입니다. 고양이를 굉장히, 그러니까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고양이가 자기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술을 한번 마시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고양이 눈을 자기가 칼로 도려냅니다. 근데 그거라도 모자라서 계속 고양이를 괴롭히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이걸 또 막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이 고양이는 죽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또 맑은 대낮에 생각을 해보니까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 따르는 고양이였는데 내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어느 날 술집에 갔다가 그 고양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긴 자기를 너무 잘 따르는 고양이도 발견을 해요. 검은 고양이를. 그 검은 고양이를 데리고 집에 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고양이가 애꾸눈인 거예요. 예전에 자기가 죽인 고양이랑 똑같은 거예요. 다시 기분이 너무 나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남자가 선택하는 건 뭐냐면 다시 술을 마시고 이 고양이를 해치려고 다시 이제 뭔가 이런 지하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남편을 말리니까 남편은 너무 화가 나서 이번에는 아내를 죽여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아몬티아도 술통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별 뭐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래 우리 집 지하에 마침 공사를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저 지하에 가서 이 아내를 벽에다 숨기고 벽을 발라버리면 아무 일도 없었던 일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대목을 잠깐 읽어볼게요. 이제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아무 일도 없어요. 아내는 죽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관들이 찾아옵니다. 아내를 숨긴 곳은 지하예요. 지하에 내려가면 지하에 이제 그 한쪽 벽에 아내를 넣고 그 위에 벽을 칠했어요. 근데 워낙 그 위치가 엄혹하다 보니까 이 남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시체는 절대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알고 있어요. 잘만 하는 거예요. 나는 끝내 계단을 오르는 경찰관들을 불러 세웠다. 여러분의 유심을 해소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비는 바입니다. 이 집은 아주 잘 지은 건물이랍니다. 아니, 최고의 건축물이라고 해야겠군요. 아, 벌써 가시는 거예요? 예, 이 벽도 그렇죠. 아주 튼튼하게 쌓았거든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무모한 영웅심이 발동해 나는 그만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벽을 쾅쾅 두드렸다. 오 신이여, 나를 마왕의 아가리로부터 구해주소서. 순간 지팡이의 반향이 미쳐 가라앉기도 전에 무덤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닌가. 울음소리, 처음에 아이가 흐느끼듯 잔뜩 잠기고 갈라진 목소리는 곧바로 크고 기다란 비명소리로 바뀌더니 급기야는 기이하고 비인간적인 울부짖음으로 이어졌다.
두려움과 승리감이 복잡하게 어우러진 비명소리. 그건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고통스럽게 내지르는 절규이자 동시에 저주를 기뻐하는 악마들의 환호였다. 네,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돼서 결국 그 시체가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하는 건 의식에 꺼내놓을 수 없는 것들을 숨겨놓고 의식 세계에서는 그것들을 의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꿈을 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꿈에서는 이거를 영원히 가둘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죄책감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안 좋은 상상들 이런 것들이 꿈이라는 무의식의 통로를 통해서 쫙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이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무의식에 숨겨두었던 것들 때문에 의식까지 붕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이 에드거 얼런 포의 책들에서 상징하는 계속해서 반복 등장하는 지하실들, 그러니까 의식의 가장 아래쪽에 숨겨지는 그런 시체들, 그리고 검은 고향에서는 결국 그 시체가 자신의 부주의함으로 결국은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를 은유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하지만 은유가 아니라 굉장히 직접적으로 그 어떤 남자의 범죄 행각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게 바로 이 에드거 앨런 포의 단편 소설들입니다. 무서운 이야기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무서워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한때는 이렇게 살인사건에 대한 묘사, 탐정이 활약하는 이야기들에 대한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한 이렇게 공포스러운 얘기들도 있겠죠. 근데 최근에는 이게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그 개봉했던 영화 중에 숨바꼭질이라고 있습니다. 숨바꼭질은 도시괴담을 소재로 하고 있거든요. 숨바꼭질뿐이 아니라 그 전에 흥행했던 작품, 영화 자체로는 그렇게 잘 만든 것 같지 않은데 굉장히 많은 관객들이 봤던 영화가 하나 더 있는데 연가시예요. 연가시 역시 도시괴담의 바탕입니다. 도시괴담을 바탕으로 한 영화들의 특징이자 장점은 뭐냐면 대개의 경우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숨바꼭질은 두 가지 괴담을 혼합을 했죠. 하나는 뭐냐면 초인종 괴담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집의 초인종 옆에 이상한 표식이 있어요. 어떤 집엔 세모, 어떤 집엔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어떤 집엔 1이 있고 어떤 집엔 3이라고 써 있어요. 이걸 누가 썼느냐. 집집마다 다 그게 써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밝혀낸 게 우유 배달하는 사람들이 우유를 먹는 집과 안 먹는 집을 구분한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뭐 어떤 집은 J, 어떤 집은 H를 했어요. 그건 뭐냐. 신문 배달하는 사람들이 인수인계를 하다가 어떤 집에서 어떤 신문 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써놓은 거라는 거예요. 유머예요. 유머죠. 결국은 한국에서 유머인데 벨기에 같은 경우는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근데 벨기에는 실제로 도둑들이 암호를 써놓은 거예요. 이 집은 사람이 몇 명 살고 있고 어떤 집이니까 뭐 털기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써놓은 거죠. 그 한 가지의 괴담과 또 한 가지의 괴담은 뭐였냐면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가 사는 사람에 대한 괴담입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많은 독신자들이 집에서 잠만 자는 경우가 많죠. 예전 같은 뭐 4명, 5명, 뭐 2대, 3대가 같이 사는 구조에서는 누군가는 집에 거의 항상 있어요. 살림하는 사람이 집에 있죠. 보통 어머니, 할머니 이런 분들이 집에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식구들 다 집에 들어와서 같이 밥도 먹고 그러는데,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밥을 먹기 귀찮으니까 아예 사먹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집에서는 정말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집에 있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얘기 중에 유명한 괴담 하나는 어떤 여학생이 학교 근처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에게 어느 날 한밤중에 남자 후가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술을 마셨는데 집에 가는 게 지금 돈이 없다며 재워달라고 연락을 한 거죠. 남자였는데 집에 불러도 되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하도 얘가 이제 하성을 하니까 그래 그럼 바닥에서 재워줄게 라고 하고 집에 부릅니다. 그리고 이 후배가 바닥에 누운 거예요. 근데 갑자기 후배가 벌떡 일어나더니 술이 다 푼 것 같은 목소리로 라면을 먹고 싶다며 지금 나가서 라면을 먹자고 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보통 라면 먹자고 하다면 봄날이 간다 식으로 하면 라면 먹자는 건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라면을 먹자고 해요. 나가자고. 지금 빨리 가서 라면 먹고 싶다. 그러니까 술이 취해서 그런 것인가라고 생각하고 따라 나가는데 집을 나가자마자 이 남자 후배가 막 달리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나방 침대 아래에 노숙자가 있어 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퍼집니다. 이 이야기가 퍼지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그런 공포가 다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난 모른다. 심지어 누군가 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 어떤 것도 있냐면 어떤 남자가 또 혼자 살아요. 미국 남자예요. 근데 이 남자가 집에서 자꾸 무슨 우유, 빵 이런 게 되게 조금씩 없어지는 거예요. 음식들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몰래카메라 설치를 합니다. 근데 한밤중에 자기 집에 있을 때예요. 자기 집에 없을 때가 아니라 집에 있는데 이제 집에 와서 씻고 자잖아요. 들어가서. 그 사이에 이 거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위에 환풍기 같은 게 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로 한 여자가 내려옵니다. 거의 무슨 체조 선수 같이 엄청 조심조심 해가지고 소리가 안 나게 내려와서 냉장고 문을 열고 거기서 우유를 꺼내 마셔요. 그러다가 방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니까 다시 막 올라갑니다. 그런 장면이 찍힌 거예요. 이런 괴담 때문에 이 두 가지 괴담을 합해서 만든 영화가 바로 이 숨바꼭질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의 공포영화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공포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도시괴담들이고 도시괴담들은 대개 우리 현재 상황에 대한 공포를 반영을 해요. 그래서 되게 이상한 도시괴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앞에 하는 건 다 무서운 거잖아요. 이상한 얘기도 있어요. 일산 도시괴담이 있는데 일산 신도시가 개발이 됐잖아요. 지금 파주가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도로의 여자 얘기하는 아유 그거는 괴담도 아니지. 보통은 이제 뭐 김포, 일산, 파주 이런 데가 원래는 다 논밭밖에 없던 데잖아요. 평생 3대째 농사 짓는 분들만 계시던 그런 곳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니까 그 논밭을 팔면 엄청난 떼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김포 부자, 뭐 파주 부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땅 부자가 맞았는데 어떤 얘기가 있냐. 그러면 그 일산 신도시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냐. 물론 지금은 거기도 땅값이 비싸졌습니다만 처음 들어간 사람들은 신혼부부들이에요. 서울에는 지금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 신혼부부를 동탄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 일산 신도시가 생겼을 때는 서울에 살 수가 없으니까 좀 멀지만 신도시로 가서 이제 아파트를 사는 그런 게 신혼부부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어떤 괴담이냐. 그 일산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네. 호수공원 있잖아요. 호수공원에 이제 항상 사람들이 산책을 많이 해요. 거기 또 어떤 젊은 부부가 산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돈이 너무 없는데 일산에 아파트로 어떻게 이사로운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부부에게 할아버지가 접근을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할아버지. 바로 그 일산에서 그 아파트가 들어선 땅을 팔아서 떼부자가 된 할아버지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그 젊은 아내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랑 같이 살면 내가 죽은 다음에 얼마 주겠다. 그 얘기 들었어요? 네. 진짜로. 실제로. 근데 이게 되게 많이 퍼져 있는 얘기인 거예요. 실화도, 물론 실화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 생겼겠죠. 어쨌든 일산 호수공원 도시괴담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결국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끝이에요. 이 이야기의 끝은. 그거는 왜 생겼냐.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누군가는 정말 농사만 짓다가 갑자기 떼부자가 됐고 누구는 무리를 해서 대출받아서 거의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어지는 구조.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이런 구조들 때문에 도시에서 계속해서 괴담이 생깁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김민지 괴담도 있죠. 김민지 괴담 혹시 아세요? 조폐공사 딸이 납치당했어요. 납치당해서 저는 다 모르시나요? 왜 나만 알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그래서 토막살이를 당해서 그 지폐 도안에다가 아이의 신체 일부를 다 그려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다보탑 아래는 팔이 있고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와 비슷한 도시계담이 하나 더 있죠.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을 되려고 거기다가 불상을 세우면 된다라고 해서 뭐 10원짜리 뭐 거기에 다보탑을 세워놓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그런 게 다 어떻게 보면 그런 시대의 무의식. 그리고 제일 인기 많았던 거는 빨간 마스크. 빨간 마스크가 유행했던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였는데 실제 공문이 나왔었어요. 애들이 집에 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학교를 가기 싫었겠지. 근데 빨간 마스크가 무서워서 학교에 안 간다고 얘기를 해서 학교에서 이제 그 등교 지도를 충분히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자녀들을 보내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실제 인신매매가 많았습니다. 흘러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공포심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제일 반복이 되는 거고, 나아가서는 이렇게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인기를 끄는 거죠. 공포 이야기라는 건 되게 이런 식이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유심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애써서 숨겨놨지만 언제든지 틈만 나면 의식의 수면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것들이 이런 공포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반갑습니다. 저는 단판장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선원들입니다. 하나는 선원 1, 저분은 선원 2. 오늘 한 프로그램하고 뭐 어울린다고 하는데 전 책을 안 읽는 사람이라서 어쨌든 뭐 공연 보시고, 사실 제가 그냥 길 돌아다니는 거 자체가 전 그냥 도시괴담 같은 사람인데 생긴 게 어른 같아. 길 가다가 막 여자들이 훔치훔치 놀라더라고요. 저도 네 면상 보고 놀라서 안 놀라는 한국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쳐서, 어쨌든 제 공연 보시고 자기 안에 타자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첫 곡 신중현 씨 거 커버 한 곡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땅에는 이 울면 낮은 곳으로 나는 이해 땅에는 아직 때문에 왜 죄는 높아 눈에 이 죄는 이 마음 죄는 이 깔린 안개 속 영을 외는 아들의 영아리가 꽃바람이 떠오르고 지게 깔린 안개 속 영을 외는 아들의
다시 걸어가 당신이 잠든 사이에 나는 그 위에 가만히 이쪽에서 저쪽으로 천천히 느리게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익숙하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